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노르웨이가 낳은 세계적인 사회인류학자가 최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30년 넘도록 탐구해온 인류의 궤적을 인생의 의미라는 관점으로 재편성합니다. 분야를 넘나드는 방대하고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의 처음과 끝을 파고든 끝에 그는 세상의 통념과 다른 7개의 단어로 인간의 삶을 압축하였습니다. 관계, 결핍, 꿈, 느린 시간, 순간, 균형, 실끈기로 이루어진 7가지 의미 안에서 그는 시공간과 인종을 넘어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살피고 각각의 주제어가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이토록 열심히 사는 걸까?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 책은 노르웨이에서 출간 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인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삶을 반추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압축한 이 7개의 단어에서 각자 어떤 단어는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단어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아날로그적인 회귀를 통해 잠깐 멈추어 서서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삶의 의미라는 주제는 언제나 존재했다. 인간은 언제나 존재의 본질과 방향성을 찾으려 했다. 삶의 의미에 대해 묻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AI에게 체스에서 이기는 법이나 부탄의 경제 혹은 리스본의 관광 명소에 대해 묻는 것은 쉬운 일이다. 심지어 어떤 AI는 법학과 의학 학부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AI는 인생의 의미를 성찰할 수 없다. AI에게는 삶이 없기 때문이다. AI는 육체도 없고 어린 시절의 기억도 없으며 이웃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도 없다.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도 비슷한 경계를 그을 수 있다. 아무리 지능이 높은 침팬지, 돼지라 해도 동료들과 함께 앉아 광활한 하늘 아래에서 겸손한 태도로 꿈에 잠긴 듯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지만 평생 정직하셨어 라고 읊조리지 않는다. 인간은 이렇게 가치를 담은 문장을 말하곤 한다. 그리고 이런 문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에서 크게 진보해왔다. 그러나 삶의 의미는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 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궁극적인 해답에 결코 가까워지지 못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세상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낯선 생각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동굴 입구, 소크라테스의 아고라, 붓다 발 밑에 있는 부리수 아래에 있다. 누구도 자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메시지나 교만이 재앙을 부른다는 서아프리카 설화의 가르침은 서양 철학에 기반을 둔 삶의 의미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다. 사람들의 신념은 변화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노벨상 수상자 시그리드 운테스의 말이 옳았는지도 모르겠다. 화려하게 꾸며진 문화적 허식, 외적 규칙과 규범, 기술과 사회적 형태를 벗겨내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같은 동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인내와 상식, 경청하는 능력뿐이다. 삶의 의미,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동시대인처럼 느껴진다. 셰익스피어, 몽테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동등한 파트너다. 이들에게 삶의 의미가 아닌 진화의 메커니즘이나 암의 원인에 대해 묻는다면 이런 상상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서아프리카의 그리오, 고대의 철학자, 근대 초기의 극작가들이 제시한 해답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누구도 만족스러운 삶과 소비주의나 쾌락주의를 연결하여 설교하지 않는다. 야망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쳇바퀴에서 끝없이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삶의 본질적인 의미 중 하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자기 목적적 행동에 있다. 해먹에 누워 소설을 읽을 때 여유롭게 낚시할 때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목적 없는 활동이 무슨 소용이냐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세련되고 우아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느긋하게 주변 사람과 어울리며 그 시간을 즐기는 라이밍이 그것이다. 수업을 듣지 않고 운동장 나무 밑에서 수다 떨던 학생들에게 교장 선생님이 뭐 하냐고 물었는데 이때 학생들이 나무에 석회칠을 하고 있었다고 둘러댄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후 라이밍은 사람들과 딱히 목적 없이 어울려 다니며 즐기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로 자리 잡았고 이 특별한 카리브해의 은어가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 훌륭한 풍자와 칼립소 음악, 좋은 시가 탄생했다. 특별한 일은 별일 없을 때 탄생한다. 당신에게 인생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의 계획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 낯선 사람들을 위해 선행하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것, 순간을 사는 것, 반대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다. 누구에게, 언제, 특히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초점을 어디에 두든 눈길은 밖으로도 안으로도 향해야 한다. 작은 것은 큰 것을 비추고 인간은 섬이 아니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다름이다. 삶의 비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데이비드 휴문 사람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었으며 무자비한 열정의 장악을 막기 위해 온화하고 약한 감정을 우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보다 1500년 앞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도 스스로 즐기고 소화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은 평범하다. 가벼운 감정은 분명히 표현되지만 무거운 감정은 침묵한다며 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삶의 의미를 각성하는데 열렬한 신앙심이나 인종차별에 맞서는 불타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어떤가? 세이셸에 사는 한 크리스천 여성은 세이셸에 사는 무슬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과 더없이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유일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낼 거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고 재산을 늘리는 일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간주되며 이런 점에서 내 친구의 말은 영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녀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자식을 갖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삶의 의미가 땅에 떨어진 낙엽, 무릎 위에서 가르릉거리는 고양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같은 작은 것들에 있다는 의견은 또 어떤가? 세계 정의와 기후와 같은 큰 것들에 대한 책임에서 손을 놓아도 될까? 자선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자선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삶의 7가지 의미를 짚어보며 내가 던지는 질문 중 일부다. 이 책을 쓰면서 나름의 통찰을 얻었다. 삶의 선하고 유용한 의미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것이 철학이라는 학문으로 표현되든 수도원에서 수백 년에 걸친 명상으로 얻은 지혜로 표현되든 고민 상담 칼럼이나 남아프리카 마을의 일상으로 표현되든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의미는 같다. 삶의 의미는 지속 가능하고 중립적이며 자유롭다. 삶의 의미는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 가는 실들이 모여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든다. 그 촘촘한 관계망 안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대한 합창단을 이루며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실타래가 바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관계. 태초에는 모든 것이 어둡고 조용했다. 어떤 것도 다른 것과 관계를 맺지 않았고 속삭임이나 산들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무언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한 때부터였다. 이후 모든 것들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54억 년이라는 지구의 역사에서 첫 생명은 20억 년 이후에 나타났지만 최초의 유기체들은 번식과 영양 공급에 관한 필수적인 메시지 외에는 서로 소통할 것이 거의 없었다. 식물과 동물은 천천히 발전했고 진화는 지금까지 다양한 생물 형태를 낳았다. 수십만 년에 불과한 역사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도 생존, 협력, 소통을 위한 분투의 역사 한가운데 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관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주위에도 대단히 많은 관계가 존재한다. 놀랍게도 아직 세상은 사람의 껍질로 그 사람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순간순간의 경험이 그것이 아니라고 껍질보다는 껍질 사이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손을 들면 5개의 손가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손가락들 사이에 수많은 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엄지는 검지 없이는 거의 쓸모가 없다. 유기체들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 사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존재하며 그로부터 우리는 삶의 충만함을 얻고 더 큰 생태계에서 존재할 수 있다. 차이가 없다면 무엇도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한다. 이는 인간이 관계의 존재임을 암시한다. 뉴기니 산악지대의 한 마을에서는 숨이 멎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부재가 청산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무리되었을 때 비로소 사망했다고 간주한다. 장례식은 그 마을에서 가장 의미 깊은 행사다. 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고인과 연결된 수많은 유대를 끊고 이로 인한 출혈을 막기 위해 또 봉합을 해야 한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식물은 혼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식물은 같은 종이든 다른 종이든 자신을 강화시키는 다른 식물 근처에서 번성한다. 이웃할 식물이 주위에 없다면 그 식물은 차라리 땅속에서 자라는 것이 나을 것이다. 혼자서 멋진 일몰을 볼 때면 뭔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인스타그램에 일몰 사진을 올리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감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행동이다.
사회학자 셰리 터클의 책 제목은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다. 터클은 스크린 속 커뮤니티가 빈 껍데기일 수 있다고 했다. 그녀에 따르면 인간은 인공지능에 의해 오염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이 시리, 챗 GPT와 관계를 맺는 식으로 서로 소통할지도 모른다고 그 위험성을 설명한다. 물건은 관계 형성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물건의 가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양복이 남자를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은 틀렸다. 옷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므로 따라서 남자가 양복이라는 존재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때로 물건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불필요한 개념이다. 부유한 북유럽의 자동차는 90% 이상의 시간을 움직이지 않은 채 흘려보내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휴일과 주말을 보내는 오두막은 보통 비어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르웨이인의 옷장에 평균 359벌의 옷이 있다. 그중 4분의 1 정도는 가끔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옷은 실존적 불안에 대한 침묵하는 증인처럼 마냥 걸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들 중에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있다. 오래된 갑오, 아이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휘어진 점토 촛대, 수많은 콘서트와 여행, 숲속 산책을 함께했던 15년 된 가죽 재킷 등이다. 이것들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떠올려주는 귀한 존재다. 꿈.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친구 한 명이 몇 년 전 사고로 전동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다. 무고한 장난에서 시작되었으나 사고로 이어졌고 이내 참사가 되었다. 3단계로 일이 벌어지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아들과 축구대회에 갔던 친구는 휴식 시간에 동료와 레슬링을 했다. 친구는 이란 출신으로 젊은 시절 전도 유망한 레슬링 선수였던 만큼 몸이 건강하고 온통 근육질이다. 레슬링 도중 잘못 넘어지면서 그의 고개가 꺾였고 고개가 땅에 닿으면서 90kg의 몸에 눌리는 바람에 목이 부러지고 말았다. 몇 달간의 재활 끝에 그는 아내와 2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여생 동안 밤낮으로 전문 보조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행히 팔의 움직임을 부분적으로 회복했고 뇌 기능도 이상이 없어서 얼마 후 사회학 교수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제일 기적적이었던 건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재활 기간 어두운 순간도 많았다. 밤에 발작으로 깨어나 보조사가 몸을 뒤집어줘야 했을 때는 특히 그랬다. 그런데도 그는 빙하도 녹일 만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함께 맥주를 마시러 가면 친구는 여전히 보드카 샷을 주문한다. 나는 거의 매일 그를 생각하며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생각한다. 그가 지금 꾸는 꿈은 사고 전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며 꿈에는 백일몽과 실제 꿈이라는 2가지 형태가 있다. 둘 사이의 경계는 흐릿하다. 반은 자고 반은 깨어있는 리미널 페이즈 상태에서는 소파에 누워있어도 내면에서는 빨리 일하라고 말한다. 나처럼 얕은 잠을 자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꿈이 깨어있는 상태로 스며들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다. 직장에서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다음 순간에는 침 흘리는 거대한 곰을 피하기 위해 나무를 오르는 시기다. 대체로 밤의 꿈은 낮의 꿈과 다르다.
밤의 꿈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투박하게 혹은 완곡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프로이트가 이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만들었지만 꿈에 대한 연구를 그가 처음 한 것은 아니다. 꿈의 해석은 인간의 광기와 얇은 막을 두고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사유다. 특정 종교가 지배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영적 세계에 샤머니즘적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우주의 비밀은 과학자의 영역이지만 인간 내면의 특정한 영역에서는 당신이나 나도 꿈의 비밀에 다가갈 수 있다. 어쩌면 인간은 항상 샤머니즘과 함께했을지도 모르겠다. 일찍이 엄숙한 종교가 인간의 삶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무엇, 마음과 세계에 숨겨진 비밀과 미스터리에 대한 갈망은 가라앉지 않았다. 귀를 울리는 북소리와 연기에 둘러싸여 무아지경에 빠진 주술사는 동물이 말을 하고 신들이 조언을 하는 또 다른 우주이자 꿈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일상적인 세상으로 돌아온 후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상세히 종종 미화시켜 이야기한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기도 한다. 희망이 꼭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보통 내 주변 세계 안에서 존재하니까.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테러보다 내 아이가,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보다 당장의 대출금이 더 중요하단 말이다. 세상이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보통의 삶을 거부하면 희망의 화살이 아래로 향한다. 그런 상태는 의미도 없고 삶의 질을 높이지도 못한다. 어둠을 저주하기보다는 촛불을 켜는 것이 항상 더 나은 법이다. 꿈과 희망은 비현실적일지라도 결국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낙관주의에 불을 붙인다. 상상력을 위한 트램펄린인 꿈과 희망은 시야를 확장시켜서 우주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우리의 능력, 지금 이 순간의 의미, 그리고 먼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이끄는 잠재력을 깨닫게 해준다. 느린 시간. 극복될 수 있는 결핍은 삶의 의미를 불어넣는다. 숨가쁜 우리 시대에 가장 결핍된 것이 있다면 바로 느림일 것이다. 나 자신을 알아가거나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만 느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느림 없이는 상상력도 상공으로 이륙할 수 없다. 우리는 나무로부터 느림에 대해 배워야 한다. 나무는 인간에게 있어 의미의 원천이다. 수분을 머금은 무성한 나무들은 모든 생명체에게 활력을 준다. 그늘을 제공하고 습도를 유지하며 덩굴 식물의 서식처가 되어주고 거대한 덤불과 다양한 야생동물을 불러들인다.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다. 프랭크 허버트의 SF 대서사시 듄의 배경인 메마른 사막 행성 듄에는 나무가 없다. 사막의 나라 오만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는 나라 곳곳에 위치한 와디일 것이다. 와디는 저지대에 위치한 일종의 오아시스와 계곡으로 이곳에서는 지하수와 이슬, 이따금씩 드물게 내리는 비를 통해 물이 고여있는 까닭에 주변에 대추 야자가 서식한다. 오아시스가 멋진 이유는 그 주변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물과 나무가 풍부했다면 오아시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결핍은 대조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대조는 인간에게 의미를 갖는다. 나무의 삶은 느리다. 참나무는 자라는데 200년, 사는데 200년, 죽는데 2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오랜 시간 나무와 친밀하게 지내면
인내심을 배울 수 있다. 사람은 시간을 들여야만 자신을 알 수 있고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 디지털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런 시간 감각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 나나 당신보다 챗봇이나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해온 나무는 리듬과 성장, 죽음에 대한 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설가 리처드 파워스는 오버스토리에서 나무의 속도로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대정신에 자욱한 깨달음의 꽃가루를 흩뿌렸다. 그에 따르면 나무의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인간 세계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무의 느린 리듬은 그 정도로 혁신적인 대안인 것이다. 나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계가 모호하다. 인간이든 나무든 삶의 어디까지 독립된 개체로서 사는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유기체는 항상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상징적, 물질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일생 동안 어느 정도까지 통합적으로 살고 어느 정도까지 독립된 생명체로서 존재하는지는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다. 이는 지금도 열띠게 이야기되는 오랜 철학적 담론이기도 하다. 암 전문의가 말기 환자에게 하는 전형적인 조언은 여기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이다. 언제가 너무 늦어버린 순간이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긴 시간도 순간으로 쪼개질 수 있다. 때문에 당신은 모두와 함께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모든 시간은 지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순간. 사는데 항상 느린 시간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순간으로 충분할 수 있다. 어느 날 내 자전거에 펑크가 났다. 연구차 다른 나라에 있었던 데다 공구도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끌고 가까운 정비소로 갔다. 메이슨이 운영하는 자전거 정비소는 카페와 기독교 단체가 있는 건물 사이에 위치했다. 일찍 출근하고 싶었던 나는 오픈 시간 5분 전에 도착해 창살 너머로 정비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선캡을 쓰고 문신을 한 다부진 남자가 나왔다. 펑크가 났습니다. 보통은 제가 고치는데 호스를 교체해야 할 것 같네요. 나는 겸손한 어조로 설명했다. 메이슨은 핸들을 잡고 말했다. 염려 마세요. 20분이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며 커피 한 잔 마시고 삶에 대해 조금 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자전거 수리가 끝났고 수리비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쌌다. 메이슨은 안전하게 출근 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과묵한 그의 온몸에서 친절한 분위기가 새어나왔다. 이 한순간만으로 하루가 즐거워졌다. 따뜻한 인연의 실이 만들어졌고 이후 그의 정비소를 지날 때마다 메이슨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습관이 생겼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계획과 기대가 있어야 맞이할 수 있는 순간도 있다. 3분간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 45분 동안 줄을 서는 것이 합당한지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며 놀이공원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아이들에게 범퍼카를 타는 시간은 숙제를 하는 시간보다 100배쯤 빨리 지나간다. 백미러를 통해 본 황홀한 순간은 이전까지 계속됐던 길고 평온한 시간보다 기억하기가 더 쉽다. 강렬한 섬광은 찰나의 느낌이지만 느린 일상의 흐름과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정보화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아 마땅하다. 치과에서 치아에 구멍을 뚫는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해도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한 대기실에서 보내는 30분보다 더 기억에 남는 법이다. 오늘을 즐기는 것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능력은 먼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과는 다른 종류의 삶의 의미를 제공한다. 둘 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방식이며 둘 다 꼭 필요하다. 역사의 깊이가 더해지려면 강렬한 순간이 필요하며 그것이 기억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무언가가 된다. 모든 사건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고 세상은 빠른 시간과 느린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조미료에 비유할 수 있다. 조미료가 없어도 요리를 할 수는 있지만 조미료가 들어가면 아무리 밋밋한 요리도 맛있게 만드는 감칠맛이 더해진다. 가장 맛있는 순간은 번개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오는 법이다. 새로운 문을 열 때 마주하는 놀라움은 느닷없이 찾아오며 우리는 이때 감정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지혜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런 작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조숙한 20살 젊은이보다 사려 깊은 칠순 노인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보람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경험으로부터 의미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법이다. 놀라움은 갑작스럽게 사고를 확장하면서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한다. 사소한 놀라움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삶을 이루는 몇 개의 실들을 재편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은 짧고 강렬하게 다가와서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폭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녹지 않는 사탕을 맛보는 것처럼 그 여파는 영원히 남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 갑작스러운 만족감, 모두 살아있는 모든 것과 친밀해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그건 지금 여기에만 존재한다. 이런 강렬하고 충만한 순간들을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마음챙김이다. 마음챙김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자신의 호흡에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발가락부터 시작해 천천히 발목, 종아리, 무릎, 그리고 그 위로 체계적으로 몸을 느낀다. 마음챙김과 명상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명상은 우주 속 나에 대해 알게 해준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은 지구 생명의 긴 역사에 나를 앉혀놓는 일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둘 다 삶의 충만함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맞지만 순간, 장기적인 시간, 영원의 시간은 우리의 실이 짜여 있는 세 가지 좌표계다. 비슷한 통찰이 공간에도 적용된다. 친밀한 공간과 고결한 공간, 작은 여기의 공간과 큰 저곳의 공간 사이의 변화가 삶의 관점과 방향을 제시한다. 삶은 작은 개인부터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혹은 만나지 못할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궁극적으로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은 올바른 균형을 찾는 데 달려있다. 균형.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을 딴 파레토 법칙은 많은 것이 80대 20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고 가정한다. 경제학자인 그는 주로 이탈리아의 소득 분배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 법칙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직원의 20%가 전체 업무의 80%를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맥주를 마시는 사람의 20%가 맥주의 80%를 마시는 것으로 보인다.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가의 알코올 정책은 바로 이들 때문이다. 한두 잔으로는 멈출 수 없는 음주자들은 기능적인 균형을 찾지 못한다. 저울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균형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이상은 동아시아의 음과 양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는 다른 하나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중용을 찾으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훈계 역시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메시지는 약간 다르다. 중간과 균형은 다르다. 균형은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필요하다. 운동에 중독된 사람은 힘든 훈련과 휴식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워커홀릭은 하루 시간의 일부를 자기 목적적 활동으로 채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지한 요리사는 짠맛, 신맛, 단맛, 감칠맛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찾는다. 좀 더 넓게 보면 인류의 모든 프로젝트는 안정과 자유, 개인의 독립성과 집단의 소속감, 과거의 뿌리를 두는 것과 미래에 대한 개방성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는 것들이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 방법은 다양하다. 북대서양 지방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 심한 제약과 엄격한 규칙의 대상이다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자율성의 영역을 확장한다. 인도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경우 그 반대의 철학이 지배적이다. 어릴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규칙과 책임이 부과된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180도 다른 방법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동일하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규칙에서 예외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혼란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규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줄타기 고개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매 초마다 손에 쥔 장대를 조정해야 하는 것처럼 균형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살마키스와 헤르마프로디토스의 신화가 이런 교훈을 잘 설명해 준다. 살마키스는 빗질하는 것 외에 다른 재주가 없는 물의 정령이었다. 헤르마프로디투스를 본 살마키스는 욕정을 느낀다. 교활한 살마키스는 헤르마프로디투스가 목욕을 하는 틈을 타 담쟁이 덩굴이 큰 참나무를 감싸는 것처럼 그의 몸에 달라붙는 데 성공한다. 불운한 헤르마프로디투스는 자웅동체가 되었다. 아무리 상대를 좋아한다고 해도 서로의 독립성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웅동체가 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최악이다. 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천, 상대와의 상호 보완성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이다.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가 없을 때 균형은 이루어진다. 곰돌이 프로 유명한 영국 작가 A.A. 밀른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 밀른은 한 인터뷰에서 아주 작은 것을 보는 것과 아주 큰 것을 보는 것 사이에 기묘한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원자가 태양계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일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이 말은 내부가 외부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바깥이 차갑고 생기 없고 냄새도 없고 메마르게 느껴지는 북유럽에서는 집안에서도 이런 기분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는 차 한 잔과 함께 칼립소를 들으며 담요 아래서 공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꽃나무와 짙은 녹색의 캐노피가 있는 무지개의 빛깔의 새들이 지저귀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 얼어붙은 세상에서 살아있는 세상으로 균형이 맞춰질 것이다. 실 끊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혜택은 시간이 느려지는 경험이다. 그동안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실이 시간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감사와 겸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차리게 된다. 이렇게 정화되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위기가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런 식의 위기는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을 제공한다. 내가 있는 곳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병동이었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의 강 스틱스를 건너는 뱃사공을 뜻하는 뱃사공에게 뇌물이라도 준 듯 가족과 나무, 고양이,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현실 세계로 무사히 돌아간 사람도 있다. 내가 머무는 동안 몇몇은 세상을 무사히 떠났다. 눈에 띄게 무서워한 사람도 있고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다. 노인들도 젊은이들만큼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젊은이들이 자기 나이의 3배나 되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때도 있었다. 80여 년 동안 쌓인 실보다 그들의 실이 더 적고 약하기 때문에 잃을 것도 적어서일 것이다. 내 단순한 가설은 지금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와 화해를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을 수도, 고백과 후회라는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더 심각하게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속죄하지 않았을 수 있다. 간호사에게 이런 생각을 털어놓았다. 이 병동의 간호사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고 몇몇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녀는 바삐 내 시트를 갈면서 어깨를 으쓱했다. 전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고 있다. 상속이나 주택 매각을 둘러싼 심한 갈등, 승진을 시켜주지 않은 상사, 부정한 배우자, 배은망덕한 자식 등의 문제로 말이다. 나는 덜 삭막한 연결을 모색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전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이죠. 그녀는 가늘지만 단단해 보이는 팔로 시트를 펴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하는 것은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말했다. 철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인간이지만 동물도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듀이는 서서히 나이를 먹더니 2021년 가을에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0살에 해당하는 18살이 되었다. 듀이는 자신의 부스스한 털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송곳니 하나를 잃었고 다른 하나는 부러졌다. 동네를 활보하던 듀이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만 움직이고 오랫동안 허공을 보며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우리 곁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듯 전보다 스킨십이 더 많아졌다. 감각이 무뎌지고 관절염으로 인해 우아한 걸음걸이도 사라졌다. 듀이가 내 무릎 위에서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게 늙은 고양이에게 가장 안전한 위치이기도 하고 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쌍한 녀석. 죽음은 철학하는 능력에 관계없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 힌두교와 불교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좋은 죽음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포함하여 모든 것의 덧없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며 죽음의 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았던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생과 사의 경계가 그리 엄격하지 않다. 두유와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그들은 점점 마르고 몸이 건조해지고 활동과 말수가 줄어들고 서서히 호흡을 멈추는 시기가 다가온다. 주변과 화해하고 실이 곧 끊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떠도는 원혼이 아니라 후손을 돕는 조상이 된다. 나쁜 죽음은 인간에게 몰래 다가와서 작별 인사나 속죄할 시간, 무한한 우주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굉음을 내면서 삶을 끝낸다. 다른 이유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쁜 죽음이 다가온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남은 시간은 너무 적은 사람들이 많다. 20살이든 90살이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